그날은 유난히 이른 새벽이었어요. 아직 동네에 불빛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시간, 안개가 골목 사이를 스며들 듯 내려앉아 있었죠.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수레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순간 저는 창문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동네 김수님 어르신이었죠. 올해로 63, 늘 조용히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손수레에 커다란 닭장 같은 걸 싣고 가게 앞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당신의 사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사실 그분은 원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남편분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다들 멀리 나가 살아서 혼자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동네에서 장을 보는 것도 아주 가끔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같이 정육점이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닭집에 가서 닭을 사간다는 거였죠. 한두 마리면 그냥 저녁 반찬인가 보다 하겠는데 늘 정확히 10마리씩이었어요. 닭 10마리라면 보통 식당이나 큰 잔치를 준비할 때 필요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분이 그것도 날마다 그런 양을 사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누군가 대신 부탁한 걸 받아다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봐도 늘 혼자였고 닭들을 받아들고 집 쪽으로 향하는 길은 늘 같은 방향이었죠.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도 묘하게 표정만은 단단해 보였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금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님 아주머니가 또 닭 10마리 사갔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 역시 그 궁금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눈길이 그분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닭을 사가는 순간에는 늘 남이 다가오는 걸 경계하는 듯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닭집 주인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팔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미묘한 기색이 드러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째 같은 양을 사가는 손님이라니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주인이 아주머니 혹시 어디 식당이라도 하세요? 라고 묻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머니는 그저 그냥 필요해서 그래요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그 후로는 저도 또 이웃들도 점점 더 호기심과 불안을 느꼈죠. 혼자 사는 분이 매일 닭 10마리를 처리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주머니 집은 작고 낡은 기와집이었는데 그 안에서 닭을 요리할 만한 큰 부엌이나 시설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누가 그 많은 닭을 먹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동네에선 이상한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상한 걸 키우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말들이요.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을 지켜보는 제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계심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은 오후였는데 김수님 아주머니가 장바구니에 흠뻑 젖은 닭들을 담아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았죠. 그때 그녀가 제 눈을 잠깐 마주쳤는데 분명 제 쪽을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이 평범한 인사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경계의 빛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죠. 김수님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같은 시각, 같은 길로 닭을 사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장을 보고 흥정을 하면서도 눈길은 은근히 그분을 따라가곤 했죠. 저 역시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인데도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 놓을 수 없는 끈 같은 게 생겨버렸거든요. 닭집 주인도 점점 불안해졌는지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닭을 챙겨가고 난 뒤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에 10마리씩이면 한 달이면 300마리가 넘는 건데 이 동네에서 닭 요리집을 새로 차렸단 얘기도 없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냥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에 자꾸 그림처럼 스쳐갔어요. 아주머니의 작은 집, 그리고 그 안에 닭들이 가득 차 울부짖는 상상 같은 것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주머니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좁은 골목길 끝 기와가 이가 빠진 낡은 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코끝에 닭비린내 같은 게 스쳤어요. 분명 시장에서나 맡을 법한 냄새였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진짜 집안에서 닭들을 키우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집 생각뿐이었죠. 비린내, 10마리, 매일 사라지는 닭들.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이웃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댁에서 무슨 소리 같은 거 들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가끔 닭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긴 했어. 근데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 혼자 사는 분인데 혹시 무슨 속사정이 있겠지.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냥 닭을 키우는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매일 정해진 양을 사가고 또 누가 보든 말든 똑같은 길로 사라질까요? 그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죠. 몇 해 전 동네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홀로 사는 노인이 집안에서 동물 수십 마리를 돌보다가 이웃의 신고로 적발된 일이었죠. 집안은 엉망이었고 냄새는 끔찍했어요. 그 일로 사람들은 한동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했어요. 아니야, 괜히 오해하는 거야. 수님 아주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그럴수록 반대로 더 의심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닭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 질문은 이제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결심이 올라왔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저는 동네 지인 몇 명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다들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저희 동네에 사는 60 넘은 아주머니인데요. 매일같이 닭을 10마리씩 사가세요. 그런데 혼자 사시거든요. 어딘가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내가 잘한 걸까요? 혹시 괜한 오해로 남의 체면만 구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후회가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죠.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불 꺼진 집을 바라보면서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두려웠죠.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경찰이 동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동네 파출소에서 파견 나온 젊은 순경 2명이었는데 차분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주머니 집 쪽으로 향했죠. 그 순간 골목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두려워서 그저 작은 숨소리만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솔직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내가 신고한 일이 이렇게 현실로 번져버리다니. 순경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그들은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나누더군요. 혹시 외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에서 무슨 일이? 그 순간 안쪽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곧 이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김수님 아주머니가 나타났죠. 그분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얇은 회색 카디건에 늘 입던 남색 바지, 머리는 단정히 뒤로 묶은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눈가에는 약간의 피곤한 기운이 번져 있었어요.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주민들께서 조금 걱정이 되어 확인차 왔습니다. 혹시 매일 닭을 많이 구입하신다고 맞으신가요?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얼어붙는 듯 하더니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그 말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 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짧지만 단호한 말, 그리고 서둘러 대화를 끝내려는 태도,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애써 덮는 듯 했죠. 순경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뭐가 있긴 있는 거 아냐? 닭을 10마리씩 매일 사는데 그냥 필요하다니 말이 돼?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저 역시 그런 소문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그 얘기를 나눴어요. 부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죠. 혹시 진짜 위험한 건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길 바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왠지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스쳤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주머니가 닭을 사서 돌아가는 길을 멀리서 따라가 보게 되었어요. 원래라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죠. 시장 뒷골목을 지나 인적이 드문 산길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손수레에는 분명히 닭이 담겨 있었고 아주머니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길을 가는 듯 했어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르면서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저 안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오래전에 폐허가 된 양계장이었어요. 녹슨 철문과 허물어진 벽, 풀들이 뒤엉켜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보였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멀리서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게 깔린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닭 우는 소리와 뒤섞여서 묘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안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무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건 뭔가 중대한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전에는 제 마음도 결코 편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도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폐양계장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불빛과 소리뿐이었죠. 닭 우는 소리와 섞여서 들리던 그 낮은 목소리, 그것이 제 귀에 맴돌며 잠을 빼앗아갔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이른 저녁 무렵 사람들 눈을 피해 산길을 올랐어요. 풀숲에 몸을 숨기고 오래된 양계장 쪽을 지켜봤죠. 해가 저물 무렵 김수님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손수레 위에는 닭장 2개가 실려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어요. 아주머니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시간이 흘러 어둠이 짙어졌을 때 안쪽에서 또다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 문틈을 살짝 열어봤죠.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다행히 안에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허름한 담요를 뒤집어 쓴 젊은 청년들, 지쳐 보이는 여인, 아이를 아는 아주머니까지.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둘러앉아 있었고 김수님 씨는 큰 솥에 닭을 넣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닭 1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간 듯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어서 먹어. 오늘은 좀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그 목소리는 다정했고 따뜻했어요. 그러자 청년 하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저희는 벌써.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노숙자나 집 잃은 이들이었어요. 낯빛이 초췌했고 옷차림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죠. 어떤 이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신발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분명 오래전부터 갈 곳을 잃고 떠돌던 이들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닭 10마리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였던 건가? 그 순간 심장이 벅차게 뛰었어요. 처음엔 의심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몰래 남의 눈을 피하며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동네에서 알게 되면 도와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의문이 제 마음을 계속 붙잡았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번져나왔어요. 어린 소녀가 국물에 밥을 말아 맛있게 먹고 있었고 휠체어에 앉은 청년도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김수님 아주머니는 그들을 돌보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 모습은 제게 참기 힘든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처음엔 신고까지 하며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혹시 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돌아오는 길 바람이 싸늘했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대신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게 스며들더라고요. 아주머니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돌보고 있었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안에 남은 채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혹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비밀과 또 다른 반전을 품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도무지 편치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라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저는 처음엔 그저 수상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왜 굳이 몰래 해야 했을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김수님 씨와 눈이 마주치면 제 마음속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건 참 빠르더라고요. 누군가 아주머니의 수상한 발걸음을 본 게 틀림없었는지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어요. 닭을 매일 10마리씩 사간대. 그게 정상인가? 글쎄, 집이 그만한 규모도 아니고 혹시 무슨 장사라도 하는 거 아냐? 아니면 불법으로 뭘 키우는 걸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 속에 이미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 얘기들을 막지 못했죠. 괜히 제가 뭔가를 안다고 나섰다간 오히려 더 큰 소문을 불러일으킬까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평소처럼 닭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분의 어깨가 전보다 더 많이 굽어 있었어요. 무거운 닭장에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도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치 무슨 사명을 지닌 사람처럼.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어떻게 저 힘으로 저걸 매일 해내시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본 일을 조심스레 털어놨죠. 사실은 그 닭들을 혼자 먹는 게 아니더라고. 폐양계장에서 젊은 애들,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끓여서 나눠주고 있었어. 아내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죠. 그럼 우리가 괜히 신고를 한 거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제라도 죄책감을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 밤 다시 양계장 근처를 찾아갔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여전히 닭 국물이 끓는 냄새가 풍겼죠. 웃음소리와 떠드는 목소리, 그리고 아주머니의 낮고 다정한 말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 사실이 만약 세상에 드러나면 어쩌지? 동네 사람들은 절대 곱게 보지 않을 텐데. 이미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만 봐도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배고픈 이들을 품어준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볼 게 뻔했거든요.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입이 가장 빠른 박말순 아주머니가 우연히 아주머니의 손수레를 따라갔다가 그 폐양계장 안을 엿보고 말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골목길은 술렁거렸죠. 거기 무슨 애들이 모여 있대. 낯선 사람들이라는데 혹시 범죄자들이 숨은 거 아니야? 사실과는 전혀 달랐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뭐라고 나설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괜히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다만 속으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김수님 아주머니와 그 사람들이 곧 큰 위험에 놓이게 되리라는 거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닭을 너무 많이 산다는 얘기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폐양계장 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더라, 젊은 남자들이 모여 밤마다 고기를 먹는다더라 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누군가는 그게 불법 체류자들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도망자들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어요.
정작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따뜻했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곧 위험처럼 비춰졌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제가 본 걸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장 믿어줄 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까지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냥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지금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경찰차 2대가 골목 끝에 멈춰 서더니 순경들이 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죠. 드디어 잡으러 왔나 봐. 안에서 뭐가 나오려나.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발끝까지 긴장이 흘렀죠. 경찰들이 폐양계장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곧이어 김수님 씨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의 얼굴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어요. 경찰이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확인차 왔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신분을 잠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떨림이 묻어 있었죠. 경찰이 다시 설득을 시도했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안쪽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안심해. 그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앞으로 나섰죠. 경찰들에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어요. 노숙자들, 떠돌이들, 아이들. 그리고 김수님 씨가 매일 닭을 사다 끓여서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경찰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절차상 확인은 필요합니다. 결국 문은 열렸고 안에 있던 이들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코트를 입은 청년이었고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앳된 소녀였죠. 팔에 붕대를 감은 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서 있는 아이. 그 얼굴들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묻어 있었어요. 분명 범죄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 청년이 불쑥 앞으로 나왔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몇 년 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구조 현장에서 크게 다쳐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사실은 구조 활동 중에 다리를 다치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떠돌다 이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는 금세 눈물로 잠겼죠.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의심과 불안으로 똘똘 뭉쳐있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수님 씨는 그 옆에서 담담히 덧붙였죠. 내 아들이 생전에 도와주던 아이들이에요. 내겐 이 아이들이 다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경찰들마저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짜 사연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경찰이 돌아간 뒤 골목은 잠시 조용했지만 곧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누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구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저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우리 동네에 모여 있으면 불편하지.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눈앞에서 진실을 보았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김수님 씨는 그날 이후 시장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늘 한낮에 나타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이나 아주 이른 새벽에만 닭을 사갔어요. 사람들이 괜한 눈총을 보내니까 굳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겠죠. 가게에서 닭을 받아드는 손길은 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고 무거운 닭장에 짓눌린 어깨는 더 깊이 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욱 불편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몇몇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저건 너무 심하잖아. 우린 매일 그 냄새 맡으며 살아야 하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저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나서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괜히 제가 김수님 씨 편에 서는 순간 저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폐양계장 근처를 다시 찾게 됐어요. 밤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축축하게 불었는데 안에서는 여전히 닭 끓는 냄새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따뜻함과 동시에 불안,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일 거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나온 박말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귀띔하듯 말했어요. 어제도 봤어. 그 안에 애들이 아직도 있더라.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시청에도 민원 넣을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일이 더 커질 게 분명했어요. 아주머니의 입이 동네를 넘어 관청까지 닿는다면 김수님 씨와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 집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얼마 뒤 손수레에 닭을 싣고 돌아오는 김수님 씨를 만났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즘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아주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미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깊은 피로와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만 저 아이들이 걱정이지.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본인은 힘겹고 외로우면서도 끝까지 남을 먼저 걱정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해도 될까? 괜히 더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망설임이 스쳤지만 결국 그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같이 도와요. 혼자보다는 낫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조그맣게 움츠러들어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도 이미 바깥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향한 동네의 차가운 시선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곧 그것이 큰 충돌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밤새 마음을 접지 못하고 뒤척였거든요. 결국 저는 쌀 자루 하나와 멸치, 무, 파 몇 단을 챙겨서 집을 나섰죠. 아내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지금 가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미루면 제가 저 자신을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지만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올랐어요. 폐양계장 앞에 서니 문틈으로 따끈한 김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노란 기름 방울이 떠있는 닭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스쳤고 안에서는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오갔죠. 그때였어요. 골목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 모이라고요. 돌아보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말순 아주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몰래 밥 해 먹이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데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본능처럼 문 앞을 막아섰죠.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자꾸 막히더라고요.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랑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이라는 죄책감이요. 안에서 문이 열리고 김수님 씨가 나왔어요. 마른 손등에 국물이 말라붙어 희끗했고 앞치마는 오래된 얼룩으로 무거워 보였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주머니는 사람들을 한번 빙 둘러보더니 여긴 아이들이 잠시만 숨 돌리는 데예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의외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웅성거림은 더 커졌죠. 냄새가 난다. 밤마다 소리가 난다. 우리 애들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들이 가시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제가 신고했어요.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어요. 몇몇 시선이 제게 꽂혔고 누군가는 혀를 찼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나니 달랐어요. 여기선 그저 밥을 먹고 잠깐 쉬고 다시 나갈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흩어졌죠. 김수님 씨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가까이 서더니 낮게 말했어요. 그날 전화한 게 당신이었군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참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래 묵은 그늘이 스르륵 거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잘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사람이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야지요. 다만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마음이 결정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던 변명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그 사이 안에서 아이들이 조심스레 나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소녀가 담요를 무릎에 올리고 왔고 팔에 붕대를 감은 청년이 뒤를 받쳤죠. 낡은 코트를 입은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훔쳐보는데 그 눈이 생각보다 아직 어리더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에도 잠시 균열 같은 게 생겼죠. 그때 말순 아주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여긴 주거지가 아니야. 냄새도 나고 밤마다 시끄럽고 우린 불편해. 맞는 말이었어요. 불편은 실제였거든요. 저는 김이 서린 숨을 한번 내쉬고 쌀 자루를 문턱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불편은 제가 같이 책임질게요. 오늘부터 당번을 짜죠. 냄새 난다는 국물은 물 더 붓고 뚜껑 닫고 끓이는 시간도 앞당기면 덜 나요.
장봐오고 설거지하고 주변 길 청소는 제가 할게요. 말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힘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또 일었어요. 누군가는 타협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단호히 안 된다고 했죠. 그 와중에 휠체어 소녀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내일 복지관 상담이랑 병원 예약 잡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아주머니의 눈매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바로 뒤에서 누군가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하자 다시 굳어졌죠.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손에 쥔 멸치봉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죠. 그때 김수님 씨가 제 쪽을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나갈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문득 저는 마음이 치밀어 올라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다툴 시간에 우리 같이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죠. 빈속에 화내면 말이 자꾸 험해지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싫으면 오늘은 제가 국을 밖으로 내지 말고 안에서만 나누게 할게요. 내일은 주변 청소하겠습니다. 시간표 제가 만들게요. 제 말이 너무 성급했나 싶었는데 안에서 아이들이 부엌 쪽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딸랑 울렸고 수저들이 바스락거리며 놓였죠. 아주머니가 제 손에서 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파는 얇게 썰어줘요. 국물에 올리면 냄새가 덜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사소한 지시인데 그 안에 함께하자는 초대가 들어 있었거든요. 사람들 몇은 끝내 돌아섰고 몇은 문턱에 걸터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부엌 한쪽에서 파를 썰었어요. 손이 익숙치 않아 자꾸 두껍게 잘렸지만 아주머니가 웃으며 괜찮아요. 두꺼우면 씹는 맛이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가 뭘 위해 여기 서 있는지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잘잘못을 따지려던 마음이 아니라 함께 버무려서 먹일 마음이요. 국을 서로에게 건네는 동안 소리들이 조금씩 낮아졌어요. 누군가는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따뜻하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니까 미묘하게 공기가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요. 시청 직원들과 동네 자원봉사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공문을 들고 있는 이가 보였고 순찰차가 산길 아래에 서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제 등줄기로 다시 차가운 기운이 스쳤죠. 오늘은 여기까지인 걸까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밥은 먹여야죠.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 건 밥 한 그릇의 온기뿐이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국을 한 그릇 더 떠서 휠체어에 앉은 소녀 앞에 놓았어요. 소녀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소란을 한순간 가만히 멈추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무엇이 결정되든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요. 냄새를 줄이는 법을 더 찾아보고 시간표를 만들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을 매일 기록하겠다고요. 그리고 처음 신고했던 그날처럼 두려움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사람 일은 밥처럼 끓여야 해요. 바닥부터 천천히. 그래야 속이 덜 타요. 저는 그 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이제는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저 그릇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은 유난히 긴 하루처럼 흘러갔어요. 시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간 뒤 동네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죠. 누군가는 공문을 내밀며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 조금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저 역시 그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마음만 점점 더 무거워졌죠. 김수님 아주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닭을 들고 오던 손이 자꾸 떨렸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한 그릇이라도 더 떠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제 눈엔 더 짠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곁에서 설거지를 도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렇게 버티다간 아주머니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폐양계장에 모여 앉아 저녁을 나누고 있을 때 불쑥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군복 상의를 걸친 중년이었는데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죠.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긴장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일어섰죠. 그런데 김수님 씨가 그를 보자마자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어요. 너, 어떻게? 그 남자는 낮게 대답했어요. 저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안이 술렁였어요. 아주머니가 오래전에 잃었다고 했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몇 년 전 해외로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다는 얘기만 들었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 아들이 맞단 말인가요? 그는 주저앉듯 앉아서 눈물을 훔쳤어요. 저 사실 군에 있을 때 사고로 다치고 치료받다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어요. 떠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김수님 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굳은 얼굴로 버티던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했죠. 아주머니가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에 저는 온몸이 뭉클해졌어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저도요. 하지만 이 만남이 기적처럼만 끝나진 않았어요. 곧 이어진 그의 고백은 모두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거든요.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 중 며칠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 제 사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할 때 제가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줄 거라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됐어요. 왜 갑자기 떠돌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지, 왜 아주머니가 매일 닭을 10마리씩이나 준비해야 했는지, 모두 아들의 흔적과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들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보낸 사람들을 품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 반전의 순간 저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이웃의 선행이 아니라 가족의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아주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을 거두는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라 잃은 가족을 대신 품어낸 어머니의 길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 살아 있었고 그 아들이 흩어진 청년들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예전처럼 의심이나 두려움의 눈으로 그곳을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닭 10마리를 싣고 오던 아주머니의 구부정한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도 숭고했는지를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어요. 골목마다 켜진 전등불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공문은 이미 내려왔는데 나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대답이 따라왔죠. 그래도 이제 외면할 수는 없어.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이면 어김없이 폐양계장 쪽으로 향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늘 고개를 끄덕이며 반겨주었어요. 준혁 씨는 목발을 짚고 부엉이를 거들었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제 손에 들린 작은 반찬거리에도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힘을 얻곤 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네에서는 날이 갈수록 불만이 커져만 갔어요. 시청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어? 저 청년들이 언제 사고라도 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면사무소에서도 회의가 열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 사람 처음에 신고했던 장본인 아니야? 하는 눈빛이 느껴졌죠.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왔거든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겁이 났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다르더군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그저 밥 한 그릇에 기대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불편하다고 내쫓기에는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아직은 세상에 설 힘조차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회의장 공기는 냉담했어요. 좋은 뜻은 알겠지만 법은 법이지 않소? 모두가 불편하다면 그건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소? 차가운 말들이 오갔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돕는 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여보, 당신이 본 게 진실이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야 이해할 거예요.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어요. 폐양계장에서 함께 지내던 청년 중 한 명, 늘 말이 없고 눈빛이 날카롭던 승우라는 아이가 갑자기 동네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다 주민과 실랑이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번졌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봐라, 결국 사고가 터졌잖아. 그러니 저런 애들을 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와 아주머니와 아이들에게 꽂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폐양계장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수님 씨는 조용히 승호의 손을 잡고 있었죠.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건 단순히 돕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이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두려움보다 책임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다. 동네가 뭐라 해도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는 순간 마치 오래 묵은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어요. 승우가 일으킨 작은 소동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불길이 되어 번져갔어요. 경찰이 큰 사건은 아니라며 훈방 조치로 끝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봐라, 결국 사고가 났잖아. 저런 애들이 모이면 문제 생기는 건 시간 문제지. 그 말들이 공기처럼 퍼지면서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차가워졌어요. 저는 하루 종일 속이 타들어갔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들이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밤마다 폐양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두운 불빛 아래서 닭국을 나누던 아이들의 조용한 웃음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 무렵 시청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어요. 폐양계장을 더 이상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였죠. 기한 안에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결국 올 게 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이들을 챙겼어요. 마치 내일도 똑같이 닭 10마리를 손수레에 싣고 올 것처럼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물었어요.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아이들 갈 데가 없잖아요. 아주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잔잔히 웃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기적을 본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 작은 체구에 무슨 힘으로 이 모든 걸 짊어지려는 걸까? 며칠 뒤 일이 터졌어요. 새벽녘에 들려온 굉음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산길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죠. 어떤 주민들이 밤새 몰래 찾아가 아이들을 끌어내려 한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 더는 못 봐주겠다. 거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발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산길을 뛰어올랐죠. 폐양계장 문 앞에 다다르자 이미 한쪽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웅크려 있었고 김수님 씨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죠.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등은 누구보다 넓어 보였어요.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어디서든 내쫓겨온 애들이에요. 나 하나만 남으라면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외쳤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긴 범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에 기대어 사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몇몇은 오히려 더 격앙됐어요. 그래서 뭐, 결국 문제만 만들지 않나? 우리도 우리 살 길이 있지. 서로 목소리가 얽히며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두운 안쪽에서 준혁 씨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그는 군복 상의를 걸친 채
무겁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멈춰서서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몇 해 전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사라진 소방관 박준호.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람들 얼굴이 놀람으로 굳었죠.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저는 다리를 다쳐 살아남았고 준호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건 그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어머니가 저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희생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 고백은 칼날 같은 소문을 한순간에 꺾어버렸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멈췄고 몇몇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김수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광경이 그저 벅차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행정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시청의 집행은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희미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 아주머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겠다. 며칠이 흐른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죠. 주민들과 시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둘러싼 숱한 소란 끝에 마을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하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반찬을 건네주고 갔어요. 작은 균열이 하나둘 생기고 그 틈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김수님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일 닭 10마리를 손수레에 싣고 오셨어요. 굽은 어깨는 더 깊어졌지만 걸음걸이는 묘하게 단단했죠. 저는 그 옆에서 손을 보태며 닭장을 함께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눈길조차 피했을 제 손길이었는데 이제는 아주머니가 먼저 웃으며 제게 말을 건네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벅차올랐죠. 아이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움츠리고 있던 눈빛 속에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는 낮에는 근처 공사장에서 막리를 거들었고 누군가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어요. 휠체어에 앉았던 소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팔에 붕대를 감았던 청년도 조금씩 일을 배우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 변화를 바라보는 김수님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밤마다 폐양계장 앞에 서서 별빛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닭국 냄새가 은근히 스며들면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처음 신고를 했던 제 손가락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진실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준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머니가 오래 간직해온 지갑을 보게 되었어요. 달아서 낡은 천지갑 안에는 여전히 접힌 지폐가 남아 있었죠. 아주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이건 다 준혁이가 모아둔 거예요. 원래는 내 노후를 위해 쓰라던 돈인데 결국은 이 아이들 밥이 됐네요. 그게 더 잘 쓰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작은 지갑 속 지폐보다 더 큰 건 그 마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어요. 바람은 차갑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죠.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었지만
어떤 이는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돌아가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쌀한 포대를 문 앞에 두고 갔어요. 세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마을 안에는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폐양계장에서 조용한 모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떠날 채비를 하는 날이었죠. 복지관에서 자리를 잡은 소녀, 공사장에서 정식 직원이 된 청년,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 저마다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희망으로 밝았어요. 김수님 씨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가서도 잘 먹어야 해. 밥 먹어야 힘이 나거든. 그날 밤 준혁 씨도 마침내 자신의 길을 정했어요.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지역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해야죠라며 씁쓸하게 웃는 그 모습에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어요. 김수님 아주머니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았어요. 작은 솥에 닭 2마리로 국을 끓이며 가끔 찾아오는 새로운 이들을 맞았죠. 이제는 제가 정기적으로 쌀과 반찬을 가져다 드렸고 동네 몇몇 분들도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폐양계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만약 그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만 품은 이웃으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닭 10마리로 끓인 따뜻한 국 한 솥, 그걸 내어주는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그 옆에서 작게나마 보태려는 또 다른 손길.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지난 주말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무거운 닭장을 들고 가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닭집 주인이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동네가 참 따뜻해졌어요. 서로 돕고 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오후 폐양계장 앞 작은 텃밭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심으신 상추와 무 그리고 파가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생명을 틀티우고 있었죠. 저는 그 새싹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도 저런 게 아닐까 싶었죠.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작은 온기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몰라요.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걸어나가야 할 길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 앞에 앉은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 저녁 하늘에 별빛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아주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 사는 일은 결국 서로의 밥을 나누는 일인 것 같아요. 그 한 그릇이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만들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게 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 의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굽은 어깨로도 세상을 감싸 안았던 김수님 씨가 있었다는 걸요. 이제 저도 알아요. 매일 닭 10마리를 사가던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었는지를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 시작은 이곳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매일 닭 10마리를 사가던 63세 김수님 씨의 이야기를요.